CPI 발표 수요일 날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목금 연속으로 지금 계속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였다라는 건데요. 11일 금요일 시세 한번 보세요. 다우지수 0.1%. 아우, 이건 진짜 강보합이에요. S&P 500 지수 0.9%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비교해 봤더니 다우 지수 역시 4%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S&P 500 지수 6%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 지수 가장 높은 8%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역시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월가 전망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시장 내에 퍼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증시가 지금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붙여놓은 차트 한번 보실래요? 제목 낮아진 연준 최종금리 전망치 이렇게 제가 설명 붙여놨는데요. 연준이 맨 마지막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맨 마지막 몇 %까지 올리고 금리 인상 멈출 거냐, 마지막 금리 기준금리 수준을 우리는 최종금리라고 그러잖아요. 터미널 레이트라 그러는데요. 이 터미널 레이트 기존의 월가 전망치가 이 오렌지색이었거든요. 5%를 훨씬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2023년 2분기에 5%를 훨씬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 완만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초록색이에요. 이게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이죠. 초록색처럼 금리 인상 최종금리 수준이 굉장히 전망치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목요일인가요? 말씀드렸듯이 12월 FOMC에서 50bp만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 2월, 3월에 25bp씩 두 번 더 올리고 그 다음부터 금리 인상 끝. 뭐 금리 인하는 이제 뭐 9월이 되든 내년이 되든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은 50bp 한 번, 25bp 두 번만 더 올리면 금리 인상 이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들 야 이제 마지막이야 막바지야 이제 연준 신경 쓰지 마. 시장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 뭐 흔들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승했으니까요. 자, 이분 한번 소개해드리죠. 얼굴 보시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한국은행 출입할 때 이분 관련된 기사를 진짜 많이 썼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존 테일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스탠퍼드대 교수인데요.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집어넣어서 각 나라의 기준금리가 몇 %가 돼야 적절한가를 만들어내는 상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데요.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존 테일러 교수인데 그러니까 중앙은행 연구에 관한 전 세계에서 첫 손에 꼽는 아주 그냥 유명하신 분이죠. 통화정책 대가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분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시장 지금 전망 아니야. 연준 기준금리 6%까지 가야 돼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내용 한번 보실래요? 인플레이션 조정해보면 지금 기준금리가 요만큼 올라가 있는데 4%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보면 실제 기준금리 자체는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거죠. 명목 기준금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명목 기준금리로 보면 높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기준금리, 그러니까 실질 기준금리로 보면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다라는 거죠. 또 테일러 준칙, 자기가 만든 적절한 기준금리는 몇 %니라고 자기가 이제 만든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에 비해 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여전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유사한 통화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낮출 수가 없다. 지금 미국의 문제는 뭐냐? 높은 임금 인상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사람을 더 열심히 뽑아야 되니까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 계속 높아지는데 임금 인상이 높아지니까 물가 자체가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임금이 더 올라서 인플레이션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부추길까 걱정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금리 4%, 최종금리 지금 5%까지 보고 있는데 아니야 6%로 봐야 돼. 라고 이 사람은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훨씬 멀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속도 조절 얘기는 팬데믹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나온 거고요. 또 정치적인 고려까지도 좀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석학이 예상한 대로 꼭 가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
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리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를 또 끌어올린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 중반쯤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때는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기사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겁니다. 그 내용이 맞았다라는 거죠. 제로 코로나 한 발 물러섰다 중국이, 이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제로 코로나를 완전히 없던 걸로 한다라는 건 아닌데 그동안 강력하게 하던 제로 코로나를 약간 좀 뒤로 늦췄다. 세 가지 완화 정책입니다. 첫 번째, 넘버링 제가 했습니다. 1번,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그동안은 시설, 사람들을 모아두는 시설이죠. 시설에 7일 동안 격리하고 자기 혼자 자기 숙소에서 사흘 격리, 그래서 총 10일간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시설에서 5일, 자가격리는 여전히 3일입니다. 합쳐서 8일만 격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가격리,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줄여줬다. 해외 이제 입국자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중국은 이걸 서킷 브레이커 제도라고 불렀는데요. 비행기가 오잖아요. 해당 비행기에 확진자가 타고 있는 게 나중에 들키잖아요. 확인되잖아요. 그럼 해당 비행기 노선을 일시적으로 운행 중단, 니들은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날라온 비행기 안에 확진자가 2명 타고 있었더라도 이 2명만 격리 조치하고 이 비행기는 여전히 노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그동안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48시간, 그러니까 이틀이죠. 이틀간 PCR 검사를 2번 해서 2번 다 음성이 나와야 중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만, 검사를 한 번만 하고 이틀 내에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음성이 나오면 바로 중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중국 제로 코로나 굉장히 좀 물러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날 공교롭게 금요일 날 중국의 호텔 체인인 A 투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제일 큰 여행사 트립닷컴이 지분을 14%나 가지고 있고요. 중국 내에 800개가 넘는 호텔을 가지고 있는 이 큰 호텔 회사인데 A 투어 라이프스타일이요. 이게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장하는 날 주가가 17% 급등하고 끝났는데요. 계속 중국 기업들의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뒤로 더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호재가 될 수 있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거는 약간 악재였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사실은 연준이 속도 조절하는 게 정당화될 텐데 기대 인플레는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인플레이션 예상치잖아요. 이게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자, 금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미시건대가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조금 떨어졌어요.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본다는 건데 다만 5년에서 10년간 기대 인플레가 3.0이었거든요. 이게 10월에 2.9였어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오히려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5년, 10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을 거야, 3%까지 갈 거야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죠. 옆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대 인플레가 늘어난 거죠. 맞죠? 검은색이 기대 인플레인데요. 검은색이 위로 올라가 있죠. 또 1년 기대 인플레, 1년 후에 인플레이션 몇 %로 보냐 하실 때도 10월 달에 5.0이었는데 이번에 5.1, 오히려 또 올라갔어요. 자, 이해가 안 되죠? 미시건대에 조사 담당했던 조앤 슈라고요. 이사가 기대 인플레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속도 조절로는 믿고 지금 시장을 랠리를 보이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요거는 하나의 잠복된 불안 요인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월가 이슈인데요. 주요 이슈 한번 보실까요? 이건 금요일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온 소식입니다. 자, 저희가 그때 중간선거 결과 한번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그때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했다. 다수당이 됐다. 그러나 상원은 지금 알 수 없다. 맞죠?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남아있고 아직 그 당시 개표 안 한 곳이 3군데 더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지아주 결선 투표 빼고 나머지는 다 나왔습니다. 결과가. 지난 주말에. 결과 한번 보실게요. 11일 날 마크 켈리 후보가 애리조나주에서 당선되면서 민주당이 한 표를 더 가져갔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이제 어제 일요일이었죠. 코르테스 메스토라고요. 그 민주당 후보가 또 네바다주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민주당 후보 2명이 상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50대 49,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49석. 지금 한 군데 조지아주는 결선 투표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공화당이 이긴다 해도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상원은 뭐가 있냐면 상원 의장이 또 한 명 있어요. 상원 의장은 누구냐면 부통령이 무조건 맡게 됩니다. 지금 부통령은 누군가요? 카멜라 해리스라고 민주당 조 바이든 같이 나온 지난 대선 때 같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젊은 여성분. 이분이 지금 상원 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무조건 민주당 편을 들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50대 50이 돼도 민주당이 한 석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아예 51대 49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상원은 결국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중간선거 앞두고 시장은 레드 웨이브라 그래서 공화당이 싹쓸이 하는 거 아니야? 상하원? 그랬는데 하원도 사실은 10석 차이밖에 안 나고 상원도 오히려 공화당이 차지했다. 이게 절묘한 균형을 이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밑에 의미를 좀 달아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원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공직자들 그 인사청문회는 상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앞으로 어떤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공직자 인사 청문회는 쉽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요건 하나는 장점이고요. 왜냐하면 국정 공백이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 다만 두 번째 또 이런 호재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을 상원에서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표결을 통해서. 맞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이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뭔가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다. 요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요 정책 구도를 우리 좀 살펴보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따 제가 10시에 빠친코에서 설명드릴 텐데 FTX라는 전 세계 3대 코인 거래소가 파산 보호 신청을 토요일 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하면서 전체 위험 자산이 다 폭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는데 일단 파산 신청한 금요일은 뉴욕 증시는 큰 영향은 안 받았어요. 근데 뭐 더 많이 올라갈 게 조금 올라갔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잠복된 좀 악재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멘트만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아터 호건이라고요. 비라일리 전략가는 코인하고 위험 자산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영향은 받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다만 FTX 붕괴처럼 코인 업체들의 붕괴하는 건 올 들어 자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았어요. 다만 짜오창퐁이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 CEO, 바이낸스 CEO는 이 FTX 파산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주, 3주 내내 다른 그 업체들의 파산 소식이 줄이어서 도미노처럼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앞으로 전개 과정 어떤 업체들이 더 추가로 쓰러질지를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잠깐만 제가 물 한잔 하겠습니다. 혼자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숨이 가쁘네요. 자, 일단 그러면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나 좀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번 주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강연 외부 연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14일 월요일 날 라일 브레이너드라고 연준 부의장이 연설하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설합니다. 브레이너드, 존 윌리엄스는 제롬 파월을 제외하고 연준 내에서 가장 파워풀한 가장 힘이 센 두 사람입니다. 2인자, 3인자거든요. 이 두 사람이 연준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된다. 월요일 날 이벤트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화요일에는 월마트, 홈디포. 월마트는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을 제외하고 유통업체 중에 미국 제일 큰 회사잖아요. 홈디포도 뭐 가정제품,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최고 유통업체. 이 두 업체가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소매 경기를 소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요일 날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주목 이 기업에서 보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고요. 10월 소매 판매, 10월 산업 생산, 제조업이나 소비 지표를 나타내는 중요한 또 발표가 있습니다.